훨씬 더 보수적인 자산주, 포주, 배당주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 아니 그분은 뭐 1,000억이 넘는다면서요. 더 될걸. 훨씬 더 될. 시작을 IMF 지나서 은행들 망할 때 네네네. 퇴직금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셨던 분인데 오늘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삼성물산 지분가치, KCC 지분가치.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자산주 홀딩스라고 있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의 지분 가치가 너무 폄하되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침에. 어떤 뭐 투자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자회사들 많이 올랐을 때 지주사라든지 그런 데가 이제 그 또 반영 못하고 있을 또 나중에 한 번씩 이제 올라주고 이런 패턴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패턴이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너무 저평가되는. 우리가 구글을 우리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튜브를 올리면 구글을 사고 싶잖아요. 네. 구글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벳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글이라는 회사는 출시량이 없어. 그쵸. 그 밑에 알파벳 밑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있잖아. 구글, 유튜브 맞지? 네. 쭉 있는데 상장된 회사는 알파벳. 근데 우리나라는 홀딩스도 상장돼 있고, 그러니까 알파벳도 상장돼 있고, 구글도 상장돼 있고, 유튜브도 상장돼 있고, 다 상장이 돼 있지. 그러면서 이해상충이 자꾸 생기지. 그것도 뭐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왜 그 미국 하나만 돼 있냐고. 그 지분 가치를 온전히 얘가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렇죠. 우리나라 봐봐. 오늘 아침에 그 형님하고 얘기한 건 네. KCC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말 안 해도 뻔히 알지만 삼성생명, 삼성전자. 네. 쉽게 아마 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가 아마 지금 10조 정도 될 걸.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삼성물산 밑에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네. 그게 삼성전자 지분 가치도 엄청 어마무시하고. 네. 나는 삼성물산 주식이 있진 않아요. 어쨌든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근데 바이오로직스의 지분만큼이 지금 삼성물산 시가총액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논리적으로는 얘 사면 그 안에 패키지로 다 있는데. 삼성전자는 몇천억 되는 거는 몇천억이야 몇 조야? 몇 조 되는 거는 몇십 조야? 나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건 그냥 공짜로 따라오는 것처럼 보너스로 KCC도 얘기했는데 그 KCC 밑에 삼성물산 하고 대우조선 한국조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이 5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시장이다. 왜 그럴까 사실 진짜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스스로 내리신 결론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 다 알 건데. 뭐라고요? 지배구조 이슈. 그렇죠. 거버넌스 문제지. 네. 거버넌스 문제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항상 따라오고. 주린이 분들도 그렇고 아예 시장에서 기업 분할 이슈가 이꼬르 디스카운트 요인 이렇게 그냥 좀 찍혀버리더라고요. 결국은 대주주가 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의 가치를 희생할 것이다. 잠깐만. 아까 대주주가 희생할 것이다가 아니라 대주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를 희생시킬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떡같이 얘기 철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그렇게 알아들으실 거라고 보고. 내가 말 잘 못한다 했잖아 이제. 안 한다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게 뭐 저도 이제 기자로서 많이 지켜본 바로는 기업 분할이 이제 10건이 있다. 그럼 이제 그 중에 9건은 대물림이라든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어떻게 해서 더 높이려고 지분 구조를 다시 짜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열에 하나 정도는 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가치기자 도매금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해왔던 반복된 역사 같은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가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핑계로 대주주를 위해서만 일을 하지. 이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 주주가 공평하게 그 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평가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미국은 상당히 그렇게 되거든요. 미국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 욕심이 아니라 이런 게 제도화로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아쉽죠. 근데 왜 항상 어떤 최대주주는 그래요. 소액주주는 동행하지 못할 사람. 또 소액주주도 최대주주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 너무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제 부산에 계신 형님하고 통화했잖아요. 네. 그 형님 말은 이런 거예요. 소액주주하고 대주주는 싸움의 대상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주가 회사에 제안하고 또 간섭하고 해야 된다. 건강한 긴장 관계. 요구할 건 요구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계속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지. 좀 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리게 바뀌는 게 문제지.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합치면 2,300개 넘는 종목이 있거든요. 기업 수로는 작음이다만 뭐 스펙이라든지 우선주 다 합치면은 아니 그 많은 종목 중에서 굳이 저기 최대 주주 별로 안 좋고 소액주주 이익 좀 뺏어가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런 회사는 저평가 밖에 놔두고 내가 괜히 그 회사 주식 사고 뭐 읽어줄 필요는 없고 좋은 최대 주주를 찾아서 좋은 CEO를 찾아서 근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닐까?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하기 전에 그렇게 다 판단하면 좋은데 투자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처음에 좋은 줄 알았는데 투자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지. 이게 완전 생 양아치. 아니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아니 뭐 양아치는 전문 용어예요. 아 정말? 네, 전문 용어. 전문 용어 제가 전문 용어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욕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들어온 대주주를 알고서 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사실은 모르고 사는 거고 뭐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 관심 있어가지고 그게 대주주가 어떤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해봐 그러면 다 좋은 얘기만 있지. 그렇죠. 다 기자를 반성해야 돼. 그렇죠. 인터뷰할 땐 다 좋은 얘기만 하죠. 다 좋은 얘기만 있고 뭐 인생 역전의 얘기만 있고 뭐 정말 좋은 얘기 그거 들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물론 뭐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성향에 따라서 골라낸다고 쳐도 그렇게 골라내면 또 우리나라 그룹 중에 살 거 있어요? 감옥 한번 안 갔다 온 대주주 없잖아? 그렇게 골라낼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도중에 생기는 일이고 이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 물론 저도 겪어봐서 그렇게 아까 이제 기자로서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신규 상장을 하셨는데 보호예수 기간 끝나자마자 매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를 팔기 위해서 상장을 하셨던 거죠. 그거 보면서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언론도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자기한테 뒤통수 맞는 얘기 하나 해줄까? 아 진짜로요? 자기 한 2년 전에 가온 미디어 가서 찍고 온 거 그거 보고 나 조금 샀다가 아 진짜? 아직도 약간 물려있잖아. 많지는 않지만 미안 아니 근데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조금 진짜 조금 있는데 한 3년 됐나? 그거 인터뷰한 진짜? 게 2년 됐나? 근데 수익성이 엄청 좋아졌다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미래는 어려운다. 이게 이제 기업을 직접 가가지고 거기 분들하고 다 얘기하고 했는데도 회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이 불과 6개월 1년치 전망한 게 맞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 그래서 사실 미래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마진이라는 걸 이제 같이 투자자들 깔고 가고 뭐 이러는 건데 미래를 너무 확신하지 않고 뭐 하여튼 최고 경영자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기자가 먼저 인터뷰 요청을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회사가 뭐 좋아질 게 없을 때. 대부분 그러지 않나? 대부분 그런데 특히나 회사가 당장 내세울 게 없을 때 나중에 좋아지면 합시다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방송할 때 된 것 같다. 근데 그게 그분들의 그 예상과도 또 다르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저도 이제 좀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게 그 기업하고 경영하시는 분들도 예. 막 좋아지면 더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때 마찬가지 막 좋아지면 막 더 막 이게 업이 되고 예. 안 좋아질 땐 더 다운이 되고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거든.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 화학 장치 사업이 어떤 사이클을 그리는지 알죠? 네. 사이클이 크죠. 사이클 그리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업황이 엄청 좋아져. 예. 업황이 엄청 좋아지면 돈을 엄청 벌잖아. 네. 그러면 너도 나도 투자하기 시작해. 이거는 수십 년간 반복해왔던 거야. 거의 뭐 배추밭이랑 똑같은 거죠. 너도 나도 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틀림없이 이게 오박해파가 돼가지고 안 좋아질 걸 뻔히 알면서도 정말 돈 번 화학 그 설비에서 너도 나도 투자를. 왜냐면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불가능한 일 있으면 또 오박해파 돼가지고 이제는 너무 어려워. 네. 아무도 투자 안 해. 그럼 그게 몇 년 지나면 이걸 계속 반복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돼 왔으면 어려울 때 투자하고 좋아질 때 투자 안 하고 이러면 될 건데 항상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무슨 투자 공부한 걸 발표하거나 네.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를 했는데도 주가 계속 빠지거나 뭐 지지부진하거나 이러면 용기가 안 나. 혹시나 민폐 끼칠까. 내가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이 손해가 날까. 근데 이게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용기가 쫙 붙어. 그럼 한 10% 오르면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야. 맨날 그래서 발표할 때도 보면 야, 좀 오르기 전에 얘기하자는 종목이 엄청 많거든. 근데 오르기 전에 얘기하면 무시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 오르기 전에 자기가 공부했던 걸 얘기하는 게 좋은데 항상 투자 모임이든 뭐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종목을 얘기하다 보면 한참 오른 다음에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야. 심리죠. 심리적으로. 그런 과정 알고 어떻게든 근데 오르기 전에 살려고 하고 뭐 그런 노력은 이제 필요한 거지. 저도 최근에 농담 반 진담 반 스터디 같이 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게 또 뭐야? 앞으로 스터디는 지난주에 하자고. 요즘에는 잠깐 이거 좀 좋아진다 싶으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주가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지난주에 할 거 그랬다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지난주에 하는 걸로. 이제 막 시작을 하셨고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니면 이제 막 이제 스터디를 재밌게 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투자 후배들한테 선배로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사실 되게 많이 했는데도 뭐 이야기하려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 뭐 멋있는 말 하나씩 준비하시는데 준비하게 뭐 해줬어야지.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네. 정말 앞으로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 진짜 용기를 가져라.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실제 마지막에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사고 팔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질 때, 팔 때 많이 올라서 팔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실행을 해야 될 때 그때 가져야 되는 용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엄청 지식이 많고 투자를 오랫동안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아. 일정 부분 과감히 내가 판단해서 정말 이때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시점에 정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투자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거의 100%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처럼 그렇죠.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렇죠. 잘 아는 종목에 가장 안전마진이 높은,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종목. 내가 한마디로 하면 이까지 빠진 건 정말 이 회사는 말이 안 돼. 그 말이 안 된다는 근거를 사람들마다 어떻게 가질 거냐는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치 투자자들은 그걸 지표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은행주가 평상시에서 지금도 3, 4인데 퍼가 그때 퍼가 1점대 이렇게 떨어졌으니 이런 건 말이 안 돼. 그런 근거가 있다면 좀 공부를 덜 하거나 회사를 잘 모르거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잘 아는 회사로 이게 더 많이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종목을 타이트하게 좀 줄여서 집중 투자해야 되겠지. 항상 그런 위기는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이자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안 해도 문제는 그때 주식을 섣불리 정리하는 행동만 안 해도 제일 안 좋은 거는 강제적으로 정리당하는 거고. 반대매매 같은 걸로. 이게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과도하면 견딜 수 있는 것 같지만 쭉쭉쭉 빠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여기서 하루 이틀만 더 빠지면 진짜 반대매매가 나갈 거. 그렇게 나오면 끝장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고전에 팔게 된다니까. 그때서야 안전마진 하려고 하는 거지. 과도한 레버리지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되고. 왜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거 되게 좋은 레버리지라니까. 집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싸고 주식담보대출보다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반대 매매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해라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그래라는 거야. 아 그래요? 얼마나 좋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비트리지, 네. 차익거래, 네. 부동산 담보대출 지금 한 2% 하나요? 2% 조금 넘나? 그렇죠. 2% 그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시장에는 6, 7% 되는 배당수들도 많아요. 그걸 한 해만 투자할 게 아니라면 네.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나는 집이 없어. 그게 아쉬워. 다 받아서 그런 6, 7% 나오는 배당주에만 투자해도 그쵸. 3, 4%. 근데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은 구찌가 크니까 어쨌든 뭐 매덕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뭐 대출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요새는 대출 받기도 어렵지만 그건 좋은 대출이지. 좋은 레버리지. 이미 그렇게들 하고 계실 거 아니라고. 하여튼 그 레버리지는 뭐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은데 주가 하락으로 강제적으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그런 레버리지를 제외하고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특히 나이가 좀 어리다면 뭐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건 20대 30대가 이런저런 투자를 해보는 거 나는 권장해요. 40대는 빼고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 더 사실은 안전한 투자를 해야 돼. 그 잘못되면 취직도 못하고. 내가 그렇잖아. 내가 안전한 투자하는 게 꼭 안전한 투자는 아니지만 네. 누가 받아주겠어요. 만약에 하다가 망하면 네. 나 같이 따라다니까 이거. 편집 배우세요. 이게 무서운 게 투자는 확 버는 게 물론 초기에 확 벌면 제일 좋아. 네. 어차피 복리로 가는데 초기에 잡은 거 그렇죠. 좀 잘해서 확 커지면 자산이 빨리 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뒤로 확 가지 않는 거. 잃지 않는 거. 이게 훨씬 커. 이게 뭐 연수익률이 만약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만약에 되는 게 한두 해만 있으면 자산이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예. 깎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꾸준히 앞으로 가는 거야. 관리 잘 하면서. 크게 꺾이지 않고 시장보다는 적어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장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요새 왜 그렇게 자꾸 그거 하잖아요, 사람들. 아 요즘에 그 주식 관련 유튜버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사실은 난리가 내가 여기 뭐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겠지만 뭐 말이 너무 떠듬떠듬하고 조리 잊지 못하고 좀 미안한데 괜찮습니다. 그런 건 뭐 그냥 악플로 소화해 주세요. 하여튼 나오는 거 보고 좀 준비해서 하자.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준비해서 다음 달 말고. 네,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지 맙시다.